나는 올해로 쉰이 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째.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혼자 돌아왔던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펑펑 울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나는 어떻게든 일어서야 했다. 장례가 끝나고 나는 당연히 모든 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결혼도 며느리라는 이름도 시댁과의 인연도 남편과 함께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상식 아닌가? 남편 없는 시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현실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49제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 타기가 무섭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갔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가끔은 봐드려야지,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 문제는 그 가끔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다. 추석이 다가오자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명절 음식을 누가 준비하느냐는 이야기였다. 나는 당연히 시누이가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누이는 태연하게 말했다. 형님이 원래 잘하시잖아요. 엄마도 형님 손맛을 좋아하시고. 그 말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야 당연히 내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 나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괜히 말했다가 그래도 남편 집안인데라는 핀잔만 들을 게 뻔했다. 결국 나는 그해 추석에도 시댁 부엌에 서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20년간 몸에 밴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된 뒤 찾아온 막막함이 나를 붙잡았다. 그렇게 나는 남편 없는 시댁의 며느리로 끝나지 않은 역할 속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그 굴레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시댁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 병원 데려다 달라, 관공서 서류 좀 대신 떼어달라, 그 정도였다. 나는 그때마다 응했다. 남편 생각도 났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탁의 성격이 달라졌다.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당연히 축하 인사나 선물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누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형님, 이번 생신상은 형님이 차려주시는 거죠?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생신상을 내가 왜 차리나? 시누이가 친딸 아닌가? 하지만 시누이는 마치 정해진 일처럼 말을 이어갔다. 자기는 애들 학원 스케줄이 있고 남편이 출장 중이라 손이 부족하다는 핑계였다. 결국 나는 그날도 시댁 부엌에 서 있었다. 생신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방 정리까지 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텅 빈 거실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남편도 없는 집에서 무슨 며느리 노릇인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며칠 뒤면 또 연락이 왔다. 안 받으면 끝없이 울렸고 결국 받으면 또 다른 부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가 내 얼굴을 보더니 대뜸 물었다.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버렸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자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까?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쉰에 무슨 재혼이냐, 창피하게.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을 졸라대더니 결국 한 사람을 소개해줬다. 그 사람은 나보다 3살 많은 남자였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됐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첫 만남은 어색했다. 하지만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게 느껴졌고 대화가 편했다. 몇 번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시댁에 전해진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교회 사람들 입을 통해 흘러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시댁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신우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차가웠다. 안부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형님, 요즘 누구 만나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머뭇거리는 사이 신우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던데요. 형님이 요즘 남자분이랑 자주 만난다고. 그제야 알았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곳이 교회 근처 카페였다. 누군가 봤던 거다. 작은 동네에서 비밀은 없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숨길 이유도 없었다. 응, 만나는 사람 있어.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신우이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형님, 아직 우리 오빠 3년상도 안 끝났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3년상이라니. 남편이 죽은 지 4년이 넘었다. 무슨 3년상 타령인가. 게다가 요즘 세상에 누가 3년상을 지키나. 나는 어이가 없어서 반박했다. 무슨 소리야? 벌써 4년이 넘었어. 그리고 3년상은 옛날 이야기잖아. 하지만 신우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형님은 아직 우리 집 며느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라고.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며느리란 말인가. 나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끝난 관계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빙빙 돌려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그런 안부였다. 하지만 본론은 따로 있었다. 미자야, 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이상한 소문이라니. 사람 만나는 게 이상한 건가?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아직 며느리인데 그게 말이 되니?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면 우리 집 망신이야. 망신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20년을 며느리로 살았다. 명절마다 부엌에 서고 제사마다 음식을 차리고 시부모 병원을 수십 번 오갔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건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시어머니가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내 재혼을 막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건 교회 지인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그 전화 내용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회 지인 박 권사님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권사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자 씨,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권사님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어갔다. 시어머니께서 교회 권사 모임에서 미자 씨 이야기를 하고 다니셔.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상중인데 딴 남자를 만난다고. 그 남자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고. 미자 씨가 정신이 나갔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중이라니. 4년이 지났는데 무슨 상중인가. 그리고 재산을 노린다니. 그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었다.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워서 밥값도 번갈아 내자고 했을 정도였다. 권사님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뿐이 아니야. 어머니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다니신대. 미자 씨 만나는 그 남자분한테도 연락했다는 소문이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고.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에게 연락했다.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지쳐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시댁에서 연락 온 적 있느냐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만으로 답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틀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내용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인 걸 알았다고 했다.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남편 죽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속지 말라.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고 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니. 우울증 약이라니. 난 그런 약 먹어본 적도 없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이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20년을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댁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뭔가. 거짓 소문과 인신공격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이 관계를 반드시 끝내기로.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냥 연락을 끊으면 될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며칠간 연락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나. 일주일이 지났다. 그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다. 어떤 말을 들을지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테이블에 먼저 와 있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나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시댁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한 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전화 이후로 시누이에게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다. 내용은 비슷했다. 형님은 아직 우리 집 사람이다. 재혼하면 집안 망신이다. 당신이 먼저 손 떼라. 그런 말들이었다.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부터 복잡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탓할 수 없었다. 누가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싶겠나. 시작도 하기 전에 시댁의 방해를 받는 관계를.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미자 씨 잘못이 아닌 건 아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그를 붙잡아봤자 달라질 게 없었다. 시댁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댁 눈치를 봤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댁에 끌려다녔다. 이제 새 출발을 하려는데 그것마저 시댁이 막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년을 참았다. 남편 없이 4년을 더 참았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참기만 하니까 이 꼴이 난 거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시어머니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문자를 선택했다. 전화로는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았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눌렀다.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10분이 걸렸다. 보내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문장은 내가 쉰 평생 처음으로 시댁에 그은 선이었다. 그런데 답장은 예상과 달랐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벨이 울리는 걸 보며 나는 직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시누이의 전화를 받았다. 예상대로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형님, 지금 엄마한테 무슨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엄마가 충격받으셔서 들어누우셨어.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대로 쓴 거야. 나 더 이상 며느리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폭발했다. 형님이 미쳤다. 은혜도 모른다.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속상했겠냐. 온갖 말을 쏟아냈다. 나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다. 다 끝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았다. 하지만 시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교회 권사님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가 권사 모임에서 나를 더 심하게 욕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내용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폐륜 문자를 보냈다. 재산 빼돌리려고 재혼하려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싸워봤자 내 손해라는 걸 깨달았다.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퍼뜨리고 있고 나 혼자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이 없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댁이 며느리 역할을 강요한 것, 재혼하려 하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만나던 사람에게까지 연락해서 헤어지게 만든 것 모든 걸 털어놨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말했다.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혼인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게 억울함이 아니라 정당한 분노였다는 걸 확인받은 느낌이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교회 지인들의 증언, 시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그 사람에게 시댁이 연락했다는 통화 기록 하나씩 정리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꼼꼼하게 준비했다. 2주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으로 각각 한 통씩. 변호사 명의로 된 공식 문서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재혼 방해 행위 즉각 중단 요청. 추가 접촉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니 시원했다. 그동안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빠진 기분이었다. 이제 공은 시댁에 넘어갔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당황함이 느껴졌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더 이상 말로 할 이야기는 없었다. 내용 증명 이후 시댁에서 연락이 뚝 끊겼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처음엔 폭풍 전야 같아서 긴장했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더 큰 일이 터지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 권사님이 소식을 전해줬다. 시어머니가 요즘 권사 모임에 안 나온다고 했다. 내 이야기도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다. 변호사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법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시댁이 꼬리를 내렸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시댁 식구들 번호는 물론이고 소문을 옮기던 사람들 번호까지 전부 차단했다. 20년 동안 묶여있던 줄을 하나씩 끊는 기분이었다. 명절에도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추석 아침에 혼자 일어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명절이면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금방 자유로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추석에 혼자 여행을 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시댁 다닐 때도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곧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쉰이 늦은 나이인 줄 알았다.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창피하다고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였다. 재혼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 사람과는 결국 인연이 아니었다. 아쉽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시댁에 방해가 없었어도 됐을지 안 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땐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 내 인생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욕망을 접어두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가끔 옛 사진을 꺼내본다. 결혼식 날 사진, 시댁 명절 사진, 남편과 찍은 여행 사진. 그 시절이 불행했던 건 아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내 사진을 찍을 것이다. 내가 주인공인 사진을. 윤미자 쉰. 남편은 떠났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살. 그 삶이 이제 막 시작됐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때로는 눈물 삼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쉰이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은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